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구급 기출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행정법에서 무엇을 법이라고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게 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의 근거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적으로 있고,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이런 것들 있죠. 감사원 규칙 없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없는데 헌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서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감사원 규칙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행정규칙에다가 위임을 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헌법상 법규명령 위임 입법의 형식은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다. 이게 바로 떠올라줘야 되는 겁니다. 예시 규정이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인정합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명령이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외부적 구속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 법규명령이다. 그 얘기는 이게 국가의 공권력 행사다라는 뜻입니다. 공권력 행사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법원을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저 쓸데없는 소리 계속 물어보죠. 성문법원하고 불문법원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에는 총리령, 부령, 그리고 광역지자체 조례와 규칙과 기초지자체 조례와 규칙, 여기까지죠. 성문법원의 헌법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불문법원으로서 우리나라는 판례법 인정 안 하고 관습법, 조리법 여기까지 잡아주는 거죠.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요구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을 한다. 성문법령을 보충하는 건 맞는데 그 보충을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은 실체법 부분은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을 예외로 보충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 원칙, 법에 맡긴다라는 뜻이죠. 법률에 맡긴다. 이거는 반드시 성문법원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법률 우위 원칙, 여기에는 이제 성문법원과 함께 불문법원도 포함될 수 있죠. 이제 그 외에도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 원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나 사실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법률 우위 원칙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그건 또 아니거든, 사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문법이 있는 부분에도 불문법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과정에서 성문법원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헌법 제37조에 있는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정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비례원칙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신뢰보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며,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불문법원이죠.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 성문법원으로서의 법률 제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근데 오히려 대다수의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헌법상 효력을 갖죠.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풀려면 행정행위 개념 요소부터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되고, 세 번째, 권력적 단독 행위여야 되고, 네 번째, 공법 행위여야 되고, 다섯 번째,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작용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데,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이죠, 엄밀하게는.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세모 처리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보게 되면 정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는 말은 정말 전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관식 시험은 답안지에다가 진실과 거짓의 5대5의 배합이라고 한다면, 객관식 시험은 내용과 기술의 5대5의 배합이라는 점 절대 잊지만, 오히려 기술이 여러분들한테 5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오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오류라고 이의제기하면서 싸우려고 들지 말고,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싸울 수는 있는데, 싸웠는데 걔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문제는 그거는 불확실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틀린 건데 맞는 거라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맞는 건데 틀린 거라고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그런 기술도 잘 연마하셔야 되는데, 하프 모의고사에서 그런 기술은 제가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우선 권력적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우선 얘들은요, 비권력적 공법관계 문제죠. 권력적 공법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지 우월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죠. 공법상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권력적 행위도 아니고요. 단독적 행위, 그건 일방적 결정이란 뜻이죠. 이건 의사합치잖아요. 그렇죠? 공법상 계약. 의사합치입니다. 다만 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고, 공법상 합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의 의사죠. 반대 방향의 의사가 합치되는가, 같은 방향의 의사가 합치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 의사 합치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행위, 단독적 행위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행정행위 개념 요소가 깨졌고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뭘 말하는 것이다? 일반 처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적 행정행위하고 일반 처분하고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행정행위로 누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 처분하고 물적 행정행위하고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판례가 권력적 사실행위까지도 행정행위에 포함을 시켜버렸죠. 사전결정, 예비결정, 단계적 행정결정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계적 행정결정은 가행정행위하고 사전결정하고 부분허가하고 이렇게 세 개 있죠. 확약까지 포함시키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행정결정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계적 행정결정. 이건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북한 비핵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오리 고스톱하고 이제 협의가 됐죠. 그런 부분들.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게 단계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핵화를 한다라고 폐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일부 우선 주고 또 일부 또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고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일부 폐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믿고 따라오지. 한 방에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폐기 다 하면 보상해줄게 이렇게 하면 폐기 다 했는데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면 김정은이라 못하겠습니까? 언제나 합리적 판단 내리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단계적 행정결정이라는 거 우리 행정법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 개념 요소, 가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유보적 임시조치 이렇게 기억해 놓으라고 했고요. 사전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확인행위, 그 다음 부분허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 완결허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확인행위, 유보적 임시조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안 풀리는 거 없습니다. 몇 번만 해보면 기억나요. 그게 편합니다.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단계적 행정결정은 세 개 모두 다 행정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독립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고요. 이 부분허가, 부분승인, 허가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인 건 맞는데, 그런데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부분허가는 본처분, 본허가 처분의 근거를 가지고 부분허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원자력 안전법상 부분허가로서 부지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3. 뭐니? 참씨. 장난도 너무 심하게 들어오시네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독임형 행정기관이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어야죠. 행정주체면 국가 등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상법인과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기타 행정주체도 포함이 되죠.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이지 행정주체가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저게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내에 보건소, 폐지하는 그 처분에 대해서 관악구 보건소장이 했었던 거. 당시에 이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는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전에 사실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 얘기였었습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공공시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 12월 28일자로 해서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이거는 직영영조물이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영조물, 직영영조물이 아니죠. 국영영조물, 공영영조물 이런 직영영조물이 아니죠. 이렇게 대학 중에서 직영영조물이 아닌 영조물 법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법인인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서울내셔널 쪽 하나 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들은 법인입니다. 사람이고요. 얘들은 행정주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까지는요, 말까지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공무원이었었고요. 교직원들도 공무원이었었고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냥 근로자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저건 지방자치단체죠. 본래적 행정주체입니다. 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상 행정주체가 될 것이고요. 농지개량조합,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죠. 기타 공법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될 것인데, 얘는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영조물법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얘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은 공공조합입니다. 사단법인. 얘는 행정주체가 맞겠죠. 뽀는 제 원래 본명이죠. 확약,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확약은 처분이냐 했을 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요거까지 단계적 행정결정에 포함시키는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정신 차리시면 되고요. 졸려서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10분 늦은 게 그게 졸려서 그랬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확약. 행정절차법에는 뭐가 있어요? 신입처지에 이렇게 있죠. 신입처지에 신입생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 처지에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 예고, 확약 없죠. 공법상 계약 없죠. 행정계획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판례는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어업면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확약의 위법성을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선행행위 하자는 후행처분에 100% 승계되기 때문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어권면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해야 될 자기구속 의무를 지며 확약은 정의 자체가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죠.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자기구속력이 부과됩니다.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는 건 맞고요. 구속력이 의무니까. 그 다음 상대방은 그 행정청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신청권하고 청구권하고 비교하시고 신청권은 절차적 권리 내용이 없습니다.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약속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조용히 해. 그러면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뢰보원칙 적용될 수 있죠.
확약은 대표적인 신뢰보원칙상의 공적견의 표명,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선행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가 된다. 이것이 바로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확약이 만약 처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철회 처분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그 소멸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확약은 그렇지 않다.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만 있으면 그 자체로서 바로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은요. 얘는 처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처분 수준은 못 된다라는 뜻이죠. 행정행위의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갖다 붙이는 부가하는 종된 규율이죠. 종된 규율. 허가가 갱신 이유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에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취소는 가학상 철회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A 처분이 이렇게 나왔다가 요거라고 했죠. A 다시가 나오고 A 다시가 나오고 A 다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갱신이라는 것은요,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서 종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 되고 부관의 존속기간이 되는 것이죠. 갱신기간. 그렇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갱신신청, 허가기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정한 기간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일 때. 그렇다고 치게 되면 이 처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처분들은 각각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이 전체가 바로 A라는 처분입니다. 이 전체가 A라는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 갱신, 이거 마지막 갱신으로 쳐볼까요? 마지막 갱신 전에 여기서 법을 위반했어요.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법규 위반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미 A 다시가 돼 있어서 이미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각각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옛날 일일 뿐이죠. 추억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건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하나가 있는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후발적 사유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발적 사유니까 무슨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철회 처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회 처분.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4가 되는 겁니다. 4 후발적 사유.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철사 개벽의 부죠.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부동철사 개벽, 철회 사유. 이 경향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철회 사유고 그 다음 법률 유보 논이 나오고 그 다음 제한법리 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이유는 철회라는 것은 이미 받은 허가에 따른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 등의 제한법리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관만의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이게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성의 독립취소 가능성 얘기하는 거냐? No way.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부 취소 소송 중에서 부진정 일부 취소 쪽 생각하시고요. 소송 재판에서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본안에서 부관만 취소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한 소송 형식을 우리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판례 입장되고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취소입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이 아니라 그냥 전체 취소를 제기했을 때 일부 취소 판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주대행정위와 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부관이라는 것은 재량행위에다가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은 인정될지언정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취소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봐도 일부 취소, 독립적인 취소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독립 취소라는 표현과 일부 취소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방향 접근을 한번 해본 겁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될 수 없으며 전체 취소 소송에서 일부 취소 판결 재량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투터치 들어간 건데요. 부당이득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는 경우 있죠. 기부채납 부관은 일반적으로 부담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부채납 행위를 한다라고 했죠. 기부채납 부관과 기부채납 행위와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임이죠. 이건 이제 세 방향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기부채납 부관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행위 행위 얘는 완전 별개다 이거죠. 기부채납 행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부담이죠. 부담이고 부담은 새로운 의무부가 하니까 처분성 인정이 될 테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증여계약이죠. 사법상 계약 계약 얘 이제 그냥 주는 거고요. 계약 이건 증여계약 사법상 계약에 해당을 이렇게 할 건데 둘은 완전히 별개 행위다 이거였었어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부관, 기부채납 해라라고 부관 붙였다고, 지가, 기부채납 하든 말든 지 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엮지 말라고, 얘들. 엮지 말라고. 어느 쪽이 모욕적인지 모르겠지만, 엮어두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하고 이명박하고 엮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얘가 무효잖아? 무효잖아요? 무효라고 해서, 이 계약행위도 바로 무효인 것이냐? 아니라고요. 이 부관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제 취소가 되잖아요. 처분이니까 취소할 수도 있죠.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계약이 실효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뭐고? 불복이 안 된다. 즉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얘도 불복이 안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요. 앞에 거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뒤에 것도 못 다투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부당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맨 위에 1, 2, 3에서 원입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저놈아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국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부당이득 얘기를 한 거야. 무효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무효냐를 질문한 겁니다. 무효냐? 무효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요?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6번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저거는 행정상 손해배상은 사실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상 법이 나고 공무수탁상이 나고 행정상 행정 주체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국가한테만 하는 거여서 국가배상이냐? 그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역시 국가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이고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요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면 직무행위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직무행위는요 협의설, 광의설 중에 광의설, 최광의설도 사실 있죠. 광의설이 통설 판례, 공법행위 전반. 그러니까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는 공법행위잖아. 그러니까 공법행위니까 국가배상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학설이죠. 이건 판례가 아니라 학설의 입장입니다. 판례 의함 써줘야 되는데 문제 별로네. 그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거 1번입니다. 맞는 거죠. 그죠? 판례 의함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 결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원인 결과. 예, 원인하고 결과. 예, 현행 법대로 하게 되면은 당사종이 맞아요. 그러니까 판례 의함이라는 표현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법대로 하면 당사종입니다. 판례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 부분 여기가 이제 공법행위니까 공법의 근거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이잖아. 청구권. 이 부분은 국가배상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국가배상법이 우리 민법편에 있기 때문에 사법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지금 사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의 기초를 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게 맞죠. 공권의 문제고, 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되는 건데, 이쪽이 판례죠. 이쪽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학설의 입장이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 구역 내에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 당연히 그럼 무조건 당연히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가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 언제 인정돼요? 7조. 국가배상법 제7조 상호보증. 그죠? 우리나라 국민한테 지네 나라에서 손해배상 같은 거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주는 거고, 지네 나라에서 안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안 해줘야죠. 그죠? 공무원이 고의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책임 얘기하는 거죠. 엄연히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 문제입니다. 잘못한 건 공무원이잖아. 근데 왜 국가가 책임져?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출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헌법 제29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긴 하는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 면제? 그건 아니라고.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건 뭘 통해 해결해야 돼요? 하위 법률 국가배상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국가배상법 2조 2항에는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2항에는 공무원의 내부 책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저건 외부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의 책임은 외부적으로 치게 되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과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치게 되면 변상 책임, 구상 책임, 구상 책임과 그다음에 징계 책임과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돈 문제니까 민사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했을 때 이 왼쪽이 원 책임이에요. 이게 이제 외부 책임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내부 책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외부 내부 책임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겁니다. 외부 책임하고 내부 책임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외부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고, 내부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별도의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러나 이제 결과는 똑같더라 이거지. 결과는 이렇게 똑같더라. 고의 중과 실일 때, 그 다음에 경과 실일 때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고의 중과 실일 때, 그 다음에 경과 실일 때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결론만 생각하시게 되면 고의 중과 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이 책임을 지는 게 절충설.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책임을 지는 게 바로 국가배상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충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외부 책임 쪽 관련돼 가지고는요. 외부 책임 쪽 관련돼 고 이거 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얘가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서 고의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외부적으로 배상을 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 대놓고 고의중과실인데 국가 등이 돈을 왜 줍니까? 그쵸? 예, 여기서 뭐예요? 국가 등이 돈을 준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판례가 이미 이게 법이 예정해 놓고 있는 중첩적 책임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중첩적 책임.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구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사무 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에 있는 둘 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죠. 국가 지자체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배상 책임 주체는 둘만 인정하고 있는데 걔들은 사무기속 주체죠. 사무기속 주체.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사무기속 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아니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배상법 제6조 1항 얘기하는 거죠. 국가배상법 제6조에는 배상 책임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6조 1항에서는 외부 책임,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6조 1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무 기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하고 뭐예요? 또는입니다. 또는이니까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지 어떤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번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 능력에 관한 위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도 사법행위와 차이 없이 행위 능력에 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 있죠. 유추 적용. 민법상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기 때문에 유추 적용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이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요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요거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성질상 영업 재개 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이거는 의사표시 하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 하자.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가 이렇게 있으면 민법 제 107조하고 108조하고 109조하고 110조하고 이렇게 4개 들어가시고요. 진통 오기, 애기 낳으려면 진통이 오죠. 진통이 오면은 병원 갈 때까지 오기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진통 오기 이렇게 있는데 이 의사표시 하자 진통 오기에서 진은 비진이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통은요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 그 다음 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말하는 건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건 진짜 내심의 진의가 아니었다. 내가 사직원을 제출했던 것은 사실 그때 내가 사실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거든. 이런 거를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대한 규정을 우리 공법관계에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다. 왜? 공법관계는 그 행위의 형식화, 격식화 이런 것들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고려해줘 버리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전두환 씨 조만간 사형을 당해야 될 텐데 왜 안 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제 당시에 뭐예요? 공무원 숙정하면서 다 나가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때는 진짜 전두환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전두환. 전두환 길거리에서 막 그냥 지나가면 김일성보다 더 심했어요, 그 새끼. 그 새끼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는. 그죠? 살인마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막 벽에다가 전두환 사진이 막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막 다 붙여놓고 지나다니면서 우리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미친놈 아닙니까? 이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혼내. 그 선생님 그것들 다 지옥 갈 겁니다. 그죠? 말이 되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세상이 많이 변했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직원을 일괄적으로 제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가 이제 원하는 놈들만 선별적으로 살리고 나머지 수리해 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건 우리의 진의가 아니었다. 전두환이가 시켰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니네 진의가 아닌지 그거 관심 없는데? 그리고 얘들은 사직된 게 맞아. 이렇게 처리했던 판례죠. 이런 냉정한 놈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설거지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패스원 선생님들과 밑에서 휴게실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주의자다. 예,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제거할 것이다. 한 번은 그래야 됩니다. 한 번은 설거지가 좀 필요합니다. 설거지를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바로 하려고 하다 실패했죠. 그렇죠? 예, 한 번은 설거지를 해야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를 위해서 우리 문통령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가지고요, 네. 뭐가요? 이런 얘기 안 해야지. 그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하면 자꾸 흥분해가지고, 예, 나쁜 놈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요?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격식화의 특색 때문에 안 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자는 행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의 효과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의 효과. 그러니까 예, 뭐 신청이나 신고나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데 그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 이거야. 하자가 있으면 예, 그 다음에 행해진 처분에는 또 하자가 있는 것이냐. 그럼 뭐 효력 의존설, 취소 사유 원칙설, 무효 사유 원칙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있는데 그게 취소 사유면 처분도 취소 사유, 무효 사유면 처분도 무효 사유 이렇게 보자 효력 의존설. 그게 아니라 공법행위 하자가 있으면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취소 사유 원칙설 공법행위 하자가 있는데 그게 만약 무효라면 그러면 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무효 사유 원칙설 이런 학설 대립이 있는데 무효 사유 원칙설이 판례 입장이고 그게 타당합니다. 예,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제 조건이냐 아니냐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야. 사인의 공법행위가 처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맞냐 이거야. 전제 조건이 아니다. 전제 조건이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통행 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통행 금지는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얘가 통행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사인의 공법행위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통행 금지 해제가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 동기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그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의 효과는 없습니다. 처분의 하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을 위법으로 만듭니다. 위법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없이는 절대로 행해질 수 없는 처분이에요. 예, 처분이 신청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하자가 있으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예, 신청 없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무효죠.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무효사유 원칙설이고 예, 전혀 관계없는 거 그냥 아예 제끼고 관계 있을 때 얘가 무효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무효면 얘도 무효야. 이렇게 가는 게 예,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이건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에 다 적용된 얘기죠.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 준법률행위자 행정에서 확인이죠. 확인이 수리죠. 수리. 예,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수리할 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수리되고 나면 철회 취소할 수 없죠. 네, 그러면 효과는 이미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수리한 다음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8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을 하게 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예, 민간기업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라거나 뭐 산업단지개발법이라거나 이런 데 보면 민간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민간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공모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민간기업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 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보상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출발이 틀려먹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값이 왜 올라가는 거야? 개발사업 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개발사업에다가 돈 낸 건 누가 돈 낸 거예요? 투자한 거는 사업시행자가 한 거잖아. 저 개발이익은 누구 돈이에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돈입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기속시켜야 될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지. 저 돈 벌려고. 토지소유자는요,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원래 땅값 주면 되는 것이지, 원래 땅값을 써서 개발이익까지 얘한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이익은 포함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맞고요.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뭘로 가나 틀리죠? 구토지수용법 시절에는 어떻게 했었냐? 그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쪽이니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증액이든 감액이든 간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증액 청구송을 제기하면 피고 쪽에 사업시행자와 함께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니까 재결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 친구가 이제 중토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가 2명이니까 필요적으로 3명 이상의 소송이다. 당사자가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 이렇게 봤던 것이고, 지금은 형식적 당사소송이죠.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증액 청구송 제기하면 토지 소유자 원고, 사업시행자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감액이면 사업시행자 원고, 토지 소유자 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당사자끼리 다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토수인만 피고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광개토대왕 시절의 토지수용법, 그때는 취소송 제기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 그때가 이런 식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보상금 증액 소송이잖아요. 그죠? 취소송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법에서도 그러지 않았다. 9번 행정수용법 제18조 3항, 이거는 18조 1항 본문하고 단서하고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그냥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1항 본문 그 다음에 단서 그 다음 2항 그 다음에 3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행정심판의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게 되면, 본문엔 임의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심판의 청구니 재결이니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서는 필요주의,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구와 재결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이항 같은 경우에는 청구는 하지만 재결까지는 안 받아와도 되는 예외 사유, 그 다음 3항 같은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단서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육회부정 기간 변경 필요죠. 육회부정 기간 변경 필요. 여기가 이제 육회부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육해 부정 이거고,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변경 필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육해 공군, 그 군대는 군부대 전부 다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전부 설거지를 한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설거지론입니다. 설거지론. 육해 부정 기간 변경 필요. 6은 뭐야? 60일 지났으면 됐고, 해는 중대한 손해. 그다음 부는 행정심판의 의결과 재결을 하는 게 불가. 정당한 사유. 기는 기각재결 나온 거 있을 때, 관련 처분이나 단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변경,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 변경됐을 때,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들어가 보세요. 1번. 동종사건에 관해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습니다. 기각재결. 걸어 들어갔고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에 어느 하나가 심판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처분 들어갔고요.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처분 변경되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제결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의결 제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청구 자체가 필요가 없다. 3번 이쪽 얘기하는 거죠. 이쪽.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4번. 그죠?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마지막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 입법에 대한 문제는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법규행규, 행규행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3번 행규법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자체로서 저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가지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우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규법규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임이 있어가지고 법령보충규칙으로 인정되면 그때 그 위임한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혼자서 아니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으로서 인정되는 것,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외부적 구속력, 즉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게 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틀렸죠. 여기서 행정규칙 얘기 나온 거예요. 앞에서 감사원 규칙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죠.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그렇지 않고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령에 의거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규명령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법규명령이면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될 수 있잖아.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고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대한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의 문제와 보충성의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요,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죠. 요건 4번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4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준법규성설을 취해가지고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규성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해서 행규라고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헌재를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